이 천박한 년이 어디서 감히? 사부인이 제 머리채를 움켜쥔 순간 두피가 뜯겨나가는 듯한 고통이 번졌습니다. 그 순간 저는 알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 자리에서 제가 꺾이면 제 딸의 존엄과 제 인생이 그들의 발밑에서 끝없이 짓밟히리라는 사실을요. 오늘 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 무료 버튼인 구독과 따봉 버튼 부탁드립니다. 혹시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신가요? 듣고 계신 지역 이름이나 장소를 댓글에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8살 한옥자입니다. 이른을 바라보는 나이에 이런 일이 저에게 생기다니요. 저는 외동딸 은주를 혼자 키우며 여기까지 왔습니다. 남편은 은주가 5살 되던 해 공사장에서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낮에는 건물 청소를 하고 밤에는 식당에서 일하며 누구보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손마디가 갈라지고 허리가 휘어도 괜찮았습니다. 딸이 공부를 놓지 않게 하는 것이 제 몫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저의 노력과 희생에 보답을 하듯 은주는 대학 졸업 후 바로 중견기업에 취직을 했습니다. 대기업에 떨어졌다고 미안하다고 우는 은주를 보는 제 마음은 기특하면서도 애잔했습니다. 내가 더 뒷바라지를 해줬더라면 우리 은주가 더 좋은 스펙을 쌓아서 원하는 대기업에 갈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취업이 어렵다고 하는 시기에 취업 준비 기간도 없이 졸업 후 바로 취직한 은주가 정말 대견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회사를 잘 다니던 은주가 갑자기 결혼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준 지금의 사위 정재현. 그는 은주가 다니는 중견기업 회장의 아들이었습니다. 같은 부서에서 일하며 사랑을 키웠다고 하더군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재현이와 은주가 만난다는 사실이 좋은 것보다는 걱정이 더 컸습니다. 물론 우리 은주가 좋은 집안에 시집가서 저처럼 사는 게 아니라 편하게 살기 바라는 마음도 있었지만 집안 차이라고 하나요? 격차가 너무 커 혹여라도 은주가 결혼하고 나서 이음을 받지 않을까 하는 걱정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제 걱정이 무색하게 재현이는 정말 은주에게도 저에게도 잘했습니다. 제가 몸이 안 좋을 때면 연차를 못 쓰는 은주를 위해 재현이가 저를 데리고 병원에 데려다 주고 제 생일이며 어버이날도 잊지 않고 찾아와 주었습니다. 물론 은주한테는 더 잘해줬죠. 은주를 키우는 내내 은주 얼굴에 보이던 그늘이 재현이를 만나고 나서부터 없어졌으니까요. 그렇게 몇 해 전 은주는 중견기업 회장 아들인 재현이와 결혼했습니다. 물론 반대가 심했죠. 단지 저희가 못 산다는 이유 하나였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 사부인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눈썹을 치켜 세웠습니다. 그 순간의 멸시는 아직도 제 가슴에 깊게 남아 있습니다. 많은 사건이 있었지만 극심한 반대에도 재현이는 밀어붙였고 둘은 어렵게 결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결혼 후 은주는 손자 민서를 낳았습니다. 손자 민서가 7살이 되던 해에 아이 생일에 양가 어른을 모시는 자리를 호텔에서 잡았다더군요. 솔직히 저는 불편했어요. 그래도 오랜만에 손주 얼굴도 보고 싶고 딸 얼굴 보고 싶어 마음을 다잡았죠. 호텔 로비는 별빛 같은 샹들리에로 번쩍였고 제 낡은 코트는 그 아래에서 더욱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렇게 예약된 룸에 들어서자 사돈댁 부부의 눈빛은 차갑게 저를 훑었습니다. 그 눈빛에서 저는 그들이 저에게 보내는 멸시와 무시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창피함이 목울대를 타고 올라왔지만 저는 애써 웃어 보이며 인사를 건넸습니다. 민서야, 생일 축하한다. 제가 말을 건넸지만 손자 민서는
아무런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포크와 나이프를 장난감처럼 휘둘렀습니다. 직원이 자리를 세팅하자 민서는 포크를 집어들어 바닥에 내던졌습니다. 민서는 사과는커녕 시선조차 돌리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 포크가 날아가고 세 번째에는 파스타 접시가 기울어져 토마토 소스가 흰식 탁보에 붉은 얼룩을 그렸습니다. 은주가 자리에서 일어나 몸을 숙여 민서의 손을 잡았어요. 민서야, 여기서는 그러면 안 돼. 포크는 장난감이 아니야. 다시는 던지면 안 돼. 딸의 목소리는 낮고 단단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보석 반지가 반짝이는 손가락을 흔들며 사부인이 제 딸을 몰아세웠습니다. 네가 뭔데 내 손주를 혼내? 애 기죽이지 마라. 저는 사부인의 행동에 화가 났지만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딸이 제게 보낸 눈빛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 제발 그냥 있어줘. 그러나 제 가슴 속에서는 이미 불길이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은주는 숨을 고르고 어른답게 아주 또렷하게 사부인에게 훈육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어머니, 이 나이에는 선을 가르쳐야 해요. 공공장소에서 해야 할 일, 하면 안 되는 일. 지금 배우게 해야 나중에. 말이 끝나기도 전에 사부인은 막말을 쏟아냈습니다. 쥐뿔도 없는 게 며느리랍시고 들어와. 아직도 분이 안 풀렸는데. 그나마 잘한 짓이라곤 손자 낳은 것 하나밖에 없는 게. 내 귀한 손주를 감히 혼내? 네 주제에? 저는 사위 재현이가 은주의 편에 서서 딸을 감싸주길 바랬습니다.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최소한의 책임을 보여주기를 기대했습니다. 그러나 재현이는 곧장 자기 어머니의 편에 서더군요. 은주야, 엄마 앞에서는 그러지 마. 분위기 망치잖아. 그 한마디가 제 귀에 못처럼 박혔습니다. 은주의 눈빛이 차갑게 흔들렸습니다. 이 상황이 진절머리 난다는 듯 사위에게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어머님도 그렇고 자꾸 주변에서 민서가 잘못된 행동을 해도 오냐오냐 하니까 애가 점점 더 버릇이 나빠지고 있잖아. 그게 사랑이 아니야. 그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부인은 번개처럼 물잔을 움켜쥐었습니다. 손가락에 보석 반지가 샹들리에 불빛을 받는 순간 눈앞이 어지러울 만큼 날카롭게 반지가 반짝였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주저도 없이 제 딸을 향해 손을 뻗었습니다. 찰싹 투명한 물줄기가 허공을 가르며 은주의 얼굴과 원피스 위로 쏟아졌습니다. 머리카락이 흠뻑 젖어 이마에 달라붙었고 차가운 물방울이 턱을 타고 뚝뚝 흘러내렸습니다. 손주도 모자라서 내 아들한테까지 대들어? 어디서 주제 파악도 못하고. 사부인의 목소리는 날카로운 비명처럼 터졌습니다. 말끝마다 제 딸을 찢어버리겠다는 살기가 묻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제 귀에서는 이명이 울리며 온몸에 피가 끓어올랐습니다. 두 눈앞이 뿌옇게 번지며 심장이 미친 듯이 쿵쾅거렸습니다. 딸의 젖은 얼굴, 굳어버린 표정이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엄마가 지켜보고 있는 자리에서도 이렇게 저와 제 딸을 무시하고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데 제가 없는 자리라면 얼마나 더 심하겠습니까? 순간적으로 제 안에 있던 마지막 인내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앞에 놓여있던 물잔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똑같이 사부인의 얼굴에 그대로 끼얹었습니다. 찰싹 얼굴을 타고 흐른 물이 사부인의 화장을 번지게 했습니다. 번들거리던 파운데이션이 뭉치고 짙은 아이라인이 검은 눈물처럼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쏟아냈습니다. 엄마라면 자식이 잘못했을 때 혼내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게 부모의 도리고 아이를 사람답게 키우는 길입니다. 그런데 왜 내 딸을 짓밟습니까? 귀한 자식이면 귀할수록 엄하게 키워야 되는 겁니다. 오냐오냐 하는 게 사랑이 아닙니다. 제 목소리는 레스토랑룸 안을 울렸습니다.
사부인의 눈이 벌겋게 충혈되며 광기로 일그러졌습니다. 그녀는 의자를 밀치더니 날선 목소리로 고함을 내질렀습니다. 이 천박한 년이 어디서 감히? 그리고는 제 머리채를 건개처럼 움켜쥐었습니다. 머리카락이 뽑히는 듯한 고통과 함께 제 몸이 뒤로 젖혀졌습니다. 의자 다리가 비틀리며 바닥에 끌렸고 귀에는 사부인의 고음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제 팔이 저절로 뻗어 그녀의 팔을 밀쳤습니다. 접시가 깨지고 와인잔이 넘어지며 와인의 붉은색이 하얀 식탁보 위를 피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재현이 허겁지겁 뛰어와 엄마, 장모님을 외쳤지만 이미 늦었어요. 사돈어른은 호텔 직원에게 보안팀 불러 라고 고함쳤습니다. 천한 집안은 역시 천하다더니. 시어머니가 비웃으며 다시 제 머리카락을 잡으려 들자 저는 있는 힘껏 그녀의 어깨를 밀었어요. 쿵 하고 식탁 모서리에 부딪힌 몸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레스토랑은 아수라장이 됐었습니다. 사돈어른은 얼굴이 시뻘개져 핏줄이 붉어진 채로 저를 노려보며 외쳤습니다. 여기서 더 추태 부리면 가만두지 않겠어. 그러나 저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제 팔을 붙잡는 은주의 떨리는 손길이 느껴졌습니다. 엄마, 제발. 은주의 목소리는 울먹이며 애원했지만 제 심장은 이미 다른 결정을 내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이 일이 단순한 소동이 아니라는 것을요. 오늘 이 자리에서 저는 제 딸의 존엄을, 제 삶의 자존심을 지켜내야 했습니다. 이것은 소란이 아니라 전쟁의 시작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잡고 그 자리를 뛰쳐나왔습니다. 택시 안, 차창 밖 네온 사인이 스쳐갔지만 우리 모녀는 한동안 단 한마디도 내뱉지 못했습니다. 호텔에서 쏟아진 냉기가 아직도 옷깃에 스며든 듯 몸이 떨리고 숨이 막혔습니다. 집 현관문을 닫자마자 은주는 무너져 내렸습니다. 젖은 머리칼이 어깨를 타고 흘렀고 원피스는 얼룩진 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떨리는 손끝, 그리고 결국 터져나온 눈물. 저는 아무 말 없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가슴에 파묻힌 은주를 껴안은 채 흔들림 없이 버텼습니다. 제 심장은 이미 갈기갈기 찢기고 있었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해야 했습니다. 엄마가 있어. 제 말은 낮았지만 쇳소리처럼 단단했습니다. 한참을 울던 은주가 결국 낮게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이젠 말할게. 더는 혼자 못 견디겠어. 그 한마디가 칼날처럼 제 귀를 파고들었습니다. 그날 밤 은주는 그동안 혼자 삼켜온 집안의 모욕을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의 말끝마다 매달린 근본 없는 년이라는 단어, 시아버지의 싸늘한 눈빛이 사소한 행동마다 흠집을 찾아내던 순간들. 그러나 무엇보다 저를 무너뜨린 건 재현의 바람이었습니다. 극심한 반대에도 제가 은주의 결혼을 허락했던 이유는 단 하나였습니다. 재현이라면 은주를 지켜주리라, 제 빈자리를 대신해 주리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믿음은 잔혹하게 짓밟혔습니다. 재현은 은주를 보호하기는커녕 모욕과 고통 속에 홀로 내버려 두었습니다. 제 딸은 가시밭길 위를 오롯이 맨발로 걸어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재현의 바람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출장이라며 새벽마다 사라진 수많은 날들, 낯선 향수 냄새가 배어나온 셔츠, 모르는 여자의 메시지들, 은주의 입술이 파르르 떨리며 이어졌습니다. 엄마, 나 민서 낳을 때도 재원 씨 다른 여자랑 있었어. 그 순간 제 가슴 어딘가에서 딱 하고 소리가 났습니다. 끊어진 건 인내였고 무너진 건 두려움이었습니다. 사람을 무시하는 건 그들의 돈이 아니라 그들의 태도였다는 걸 저는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저는 욕실로 가
수건을 집어들고 은주의 눈물 범벅이 된 얼굴을 닦아주고 드라이기로 젖은 머리카락을 말려주었습니다. 손끝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제 목소리만큼은 얼음처럼 차분했습니다. 은주야, 이 싸움 감정으로 하면 우리가 진다. 딸이 눈을 크게 뜨며 저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저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습니다. 일단 너는 평소처럼 지내. 더 심하게 모욕을 줘도 참아. 증거가 쌓이게 해. 엄마가 움직일게. 그 순간 제 안에서 오래된 불씨가 활활 타올랐습니다. 이제 더는 당하지 않을 겁니다. 다음 날 저는 깊은 서랍 속에 묻혀있던 낡은 수첩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오래된 명함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세월이 오래 흘러 글씨는 희미했지만 이름 하나만큼은 또렷하게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남편의 고향 후배 조영욱. 남편이 살아있을 적 몇 번 집에 들러 술잔을 기울이며 인사를 나누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때 그는 심부름 센터를 운영한다며 내민 명함을 제게 건넸었지요.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난 뒤로 저는 그를 단 한 번도 만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그 일을 하고 있을지 아니면 세월에 휩쓸려 흔적도 없이 사라졌을지 알 수 없었습니다.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망설이다가 결국 저는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여보세요. 조영욱 씨 맞습니까? 저 한옥자예요. 박상철 씨 아내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묵직한 중저음이 귀를 울렸습니다. 형수님, 정말 오랜만입니다. 우리는 그날 저녁 오래된 골목 끝 작은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저는 호텔에서 당한 모욕과 그 자리에서 딸이 겪은 수치심, 그리고 사위 재현이의 수상쩍은 행적까지 하나하나 이야기했습니다. 경욱은 담배도 피우지 않은 채 노트에 묵묵히 기록만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제 부탁을 말했습니다. 법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가장 조용하고 가장 확실하게 해주실 수 있겠습니까? 제 목소리는 떨림을 억누른 채 낮게 깔려 있었습니다. 경욱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가능합니다. 다만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확실하게 해주신다면 시간은 제가 벌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일단 숨을 고르고 돌아왔습니다. 한편 은주는 다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겉보기엔 평온해 보였지만 그 집은 이미 독이 퍼져 있는 늪지 같았습니다. 은주가 집으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들은 사부인과 사돈어른은 곧장 움직였습니다. 그들의 발걸음에는 단순한 방문이 아닌 단판을 짓겠다는 기세가 서려 있었습니다. 이번 기회에 은주의 숨통을 끊고 다시는 이 집안에서 감히 입을 열지 못하게 만들겠다는 속셈이었지요. 현관문을 두드리는 손길부터가 위압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집안 공기는 싸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은주는 겁먹은 눈빛으로 두 사람을 맞이했고 사부인은 기다렸다는 듯 쏘아붙였습니다. 네가 왜 그렇게 버릇없나 했더니 다 이유가 있었네. 천박한 엄마 밑에서 자라서 그런 거겠지. 피는 못 속인다더니 딱 맞는 말이네. 은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부인은 더 잔혹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네가 가진 그 천박함, 그건 다 이네 엄마 밑에서 배워온 거겠지. 어쩌다 우리 재현이가 너 같은 애랑 결혼했는지. 지금도 원통하고 우라가 치밀어 올라서 잠을 잘 수가 없다. 네 뼛속 깊이 박힌 그 무식하고 싸구려 버릇. 내가 하나씩 뜯어내서 없애주마. 사부인은 그렇게 은주에게 또다시 가시돋친 말을 하며 은주를 짓밟았습니다. 우리 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만들려면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어쩌겠니? 넌 나 같은 시엄마 만난 걸 천운으로 알아야 돼. 다른 집 같았으면 레스토랑에서 그런 추태를 부린 날로 이미 쫓겨났을 거다. 그런데도 네가 내 며느리랍시고 봐주는 건 내가 교양이 있고 상식이 있어서야.
이 엄마가 못 가르친 걸 내가 불쌍히 여기고 다시 가르쳐 사람 만들어주려는 거지. 그 말은 은주에게 향한 것이었지만 칼끝은 분명 저를 겨누고 있었습니다. 딸을 향해 내뱉은 그 조롱 속에 저를 짓밟으려는 의도가 고스란히 담겨 있었으니까요. 사돈어른은 옆에서 곱씹듯 고개를 끄덕이며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네가 우리 집안 이름을 더럽히는 일이 없게 조심해라. 그 순간 은주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며 무릎 위에서 움켜쥐어졌습니다. 두 사람은 마치 판결을 내리는 재판관처럼 은주를 몰아세우며 거실 공기를 칼날처럼 팽팽하게 죄어왔습니다. 재현은 모든 걸 뻔히 보면서도 고개를 숙인 채 휴대폰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아내가 모욕당하는 순간에도 그는 모른 척 마치 그 자리에 없는 사람처럼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아내를 지켜야 할 남편이 아니라 방관자에 불과했습니다. 아이 민서는 공기 속에 흐르는 살벌한 긴장을 본능적으로 감지했습니다. 그러나 순진하게 움츠러드는 대신 오히려 더 사나워졌습니다. 마치 자신의 엄마가 이 집안에서 가장 밑바닥에 있다는 사실을 눈치챈 듯 그 틈을 파고들어 은주를 더욱 괴롭혔습니다. 반항하듯 밥숟가락을 탁 내리치고 음식이 맛없다며 뱉어내듯 투정을 부리더니 끝내는 반찬을 바닥에 내던지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그날 밤 사부인과 사돈어른이 돌아간 뒤 은주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제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그 느낌 사이로 떨리는 숨소리가 들렸고 저는 이를 악물고 딸을 다독였습니다. 울어도 괜찮아. 하지만 잊지 마라. 오늘도 증거 하나가 더 쌓인 거야. 딸은 코를 울적이며 겨우 대답했습니다. 응, 엄마. 그 통화는 제 심장에 불을 지폈습니다. 2주 뒤 형욱 씨가 봉투 하나를 들고 제 앞에 앉았습니다. 그는 말없이 봉투를 내밀었고 그 속엔 차가운 현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회사 근처 모텔 출입사진입니다. 첫 장에는 재현이가 넥타이를 느슨하게 매고 여자를 따라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낮 3시. 한창 업무 시간에 찍힌 사진이었습니다. 이어진 사진에는 다른 날짜, 다른 여자, 매번 다른 얼굴이었습니다. 경욱 씨는 또 다른 종이를 내밀었습니다. 평일 오후 골프장 예약 내역입니다. 회사 이름으로 접대라고 둘러댔지만 동행자는 대부분 여성이었습니다. 그 중에는 미용실 직원, 학원 강사, 심지어 은주 씨와 아는 지인도 있더군요. 제 손끝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는 계속 이어갔습니다. 술집 단골 기록도 확보했습니다. VIP실에서 여자를 불러 술을 마신 뒤 새벽까지 택시로 함께 이동한 내역이 수두룩합니다. 회사 법인카드를 사용한 영수증까지 나왔습니다. 출장이라던 날들은 대부분 이런 기록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다른 사진에선 낯선 여자 얼굴에 재현이의 손이 올라가져 있는 모습, 장난을 치듯 여자의 신체를 만지는 모습 등 노골적으로 찍힌 건 아니었지만 누가 보아도 부정할 수 없는 외도의 증거였습니다. 경욱 씨는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재현 씨, 회사에서도 이미 소문이 퍼지고 있습니다. 회장 아들이라서 버텼지만 이건 오래 못 갑니다. 내부 직원들 곧 터져 나올 겁니다. 저는 사진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종이가 구겨질 만큼, 손바닥이 땀으로 젖을 만큼 끝까지 갑시다. 제 목소리는 갈라졌지만 단호했습니다. 밤마다 은주의 울음은 제 휴대폰 통화 기록에 길게 남았고 낮마다 제 다짐은 더욱 단단히 굳어졌습니다. 그날 레스토랑에서 나를 멸시하던 말들, 내 머리채를 거칠게 틀어쥐던 사부인의 손길이 생생히 되살아났습니다. 그 감각이 제 분노를 갈아 날카로운 칼날로 바꾸었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분노는 순간이지만 냉정은 무기였습니다. 저는 매일 제 자신에게 속삭였습니다. 흔들리지 마라. 복수는 뜨겁게 외치는 게 아니라 차갑게 베어내는 거다. 한 달이 지나자
증거가 담긴 봉투는 두툼해졌습니다. 경욱 씨는 날짜, 시간, 장소가 찍힌 기록들을 차곡차곡 모아왔어요. 평일 낮 2시 17분. 재현이 회사 차량을 끌고 모텔 주차장에 진입하는 사진. 다른 날 오후 3시 58분. 다른 여성과 모텔에서 나오는 사진. 주말 밤 유흥업소에서 술잔을 기울이는 모습. 하지만 진짜 충격적인 건 따로 있었어요. 법인카드로 호텔비 결제, 접대비 명목으로 룸살롱 출입, 심지어 회사 워크샵이라고 거짓말하고 여자랑 제주도까지 갔더군요. 업무 태만, 사내 규정 위반, 채용 특혜 연루 의혹, 횡령까지 엄청납니다. 엄청나. 저는 손가락으로 한 줄 한 줄 따라 읽었어요. 분노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남은 건 차가운 계산뿐이었어요. 사부인의 가면도 결국 벗겨졌습니다. 경욱 씨가 내민 USB 속 영상은 제 숨을 먹게 만들 정도였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20대 직원의 뺨을 후려치며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라고 고함치는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CCTV 화면 속에서 직원은 울먹이며 고개를 숙였지만 사부인은 오히려 더 기세등등했습니다. 마치 상대의 눈물이 제일 값싼 구경거리라도 되는 듯 말입니다. 또 다른 화면에서는 명품 매장에서 수천만 원짜리 가방을 집어던지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주변 직원들은 숨죽인 채 달려와 가방을 주워들었지만 그녀는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 고함은 매장 안을 찢어발기는 맹수의 울음 같았습니다. 경욱 씨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이건 일부에 불과합니다. 그녀는 마치 일상이 갑질인 사람처럼 백화점이며 미용실, 마사지 샵마다 돈 많은 진상으로 소문이 파다합니다. 본인 스트레스를 풀듯 직원들에게 욕설을 퍼붓고 물건을 던지며 분풀이를 했습니다. 저는 손가락을 떨며 영상을 껐다 켰다 반복했습니다. 눈앞에 그 여자의 가식적인 웃음과 은주를 향해 쏟아냈던 모멸적인 말들이 겹쳐 보였습니다. 그때마다 피가 거꾸로 솟는 듯했고 제 안에서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경욱 씨는 덧붙여 말했습니다. 피해자 증언이 15명입니다. 내부 고충 민원 기록도 확보했고요. 마지막으로 드러난 건 사돈어른이었습니다. 경욱 씨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사돈어른 회장 비서실의 인사 기록이 빼곡히 담겨 있었습니다. 놀랍게도 올해에만 비서가 4번이나 바뀌어 있었습니다. 이유는 모두 똑같이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사정으로 인한 퇴직, 단 한 명도 구체적인 설명은 남기지 않았습니다. 경욱 씨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실제 퇴직자들에게 접촉했지만 대부분 입을 닫았어요. 퇴직금과 서약서에 묶여 있어서죠. 그의 말끝이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하지만 곧 경욱 씨는 의미심장하게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런데 한 명이 연락을 줬습니다. 녹음 파일을 가지고 있다고요. 그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오싹해졌습니다. 눈앞에 펼쳐질 진실이 어떤 지옥일지 짐작조차 하기 싫었지만 동시에 확신했습니다. 이제 마지막 퍼즐 조각마저 제 손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요. 우리는 그날 저녁 사람들 발길이 거의 닿지 않는 외진 카페 구석에 앉아 그 젊은 전 비서를 만났습니다. 26. 앳된 얼굴은 창백했고 말끝마다 손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처음엔 회장님 지시를 놓칠까봐 녹음을 켰어요. 그게 제 습관이기도 했고요. 그녀는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내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화면 위에 손가락이 덜덜 떨리며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 낮게 깔린 중저음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어깨 좀 주물러봐. 젊은 게 좋네. 밖에서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 거 알지? 일로 와봐. 회장님이라고 하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봐. 순간 등골이 오싹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이어진 건 숨을 쉬듯
아무 거리낌 없이 나오는 역겨운 성희롱의 말들, 그리고 듣는 이를 짓밟듯 내뱉는 치사한 웃음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제 손바닥에는 차갑고 끈적한 식은땀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무서워서 그동안 아무 말도 못했어요. 퇴직금도 각서도 다 목에 칼처럼 걸려 있었어요. 저는 순간적으로 그녀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이건 아가씨 잘못이 아니야. 세상이 아가씨 편이 되도록 만들 거야. 내가 그렇게 할 거야. 경욱 씨는 무겁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거는 이미 충분합니다. 다만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 말에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첫 번째는 정재현입니다. 회사라는 울타리 안에서 균열이 가장 빨리 퍼질 테니까. 두 번째는 시어머니 고미애입니다. 여론이라는 파도는 권세를 삼켜버리니까. 마지막은 시아버지 정석관입니다. 법과 방송 두 개의 칼날로 베어낼 겁니다. 증거는 산처럼 쌓였고 제 마음은 칼처럼 예리해졌습니다. 저는 집부엌 식탁 위에 파일들을 펼쳐놓았습니다. 동선, 날짜, 언론 대응, 법률 자문까지 빽빽하게 적어 내려갔습니다. 이 싸움은 단순한 복수가 아니야. 우리가 우리 자신을 되찾는 과정이야. 제가 소리내어 말하자 순간 오래전 남편의 목소리가 등 뒤에서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잘하고 있어. 그 목소리는 마치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제 등을 떠미는 듯 묵직하고도 뜨겁게 울려 퍼졌습니다. 첫 번째 칼은 재현에게 꽂혔습니다. 경욱 씨가 집요하게 파헤쳐 수집한 방대한 자료는 독처럼 차곡차곡 정리된 뒤 어느 날 오후 사내 익명 게시판에 기습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제목은 단순했지만 그 자체로 독야 같았습니다. 낙하산 임원 이세의 근무 실태. 첨부된 문서에는 재현의 민낯이 고스란히 드러나 있었습니다. 주중 한낮의 무단 외출 기록, 평일 대낮 골프장 예약 내역, 정오 무렵 모텔 출입 시간표, 회의 중 빈번하게 자리를 이탈한 정황, 하청업체의 술자리와 접대를 노골적으로 요구한 내용까지. 증거는 날짜와 시간, 장소와 영수증까지 빼도 박도 못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게시물이 올라온 직후 사내는 폭발했습니다. 익명 댓글들은 삽시간에 분노의 불길로 번졌습니다. 직원들은 모니터 앞에서 이를 갈았고 수년간 눌려있던 불만이 한순간에 폭발했습니다. 사내 노조가 즉각 움직였습니다. 게시판 폭로는 곧 보도자료로 바뀌었고 기자들에게 흘러들어갔습니다. 며칠 지나지 않아 온라인 기사 제목이 화면을 도배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아들의 근무 태만 의혹, 낙하산 2세, 근무 중 모텔 출입. 기자들의 전화가 회사로 쏟아지자 회사는 부랴부랴 공식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단 두 글자, 직무배제. 사위는 사실상 잘려나간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며칠 뒤 그의 몰골은 초라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멀끔하던 슈트 차림은 온데간데 없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 기름진 부스스한 수염이 자라 있었습니다. 늘 깔끔하게 넘기던 머리에는 비듬이 흩날렸고 티셔츠는 땀과 술 얼룩으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거실 바닥엔 빈술병과 담배꽁초가 굴러다녔고 그의 몸에서는 역한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재현은 취기에 쩔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다음에야.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다 질투하는 거라고. 하지만 사돈어른의 한마디가 그 모든 변명을 처참하게 짓밟았습니다. 입 다물고 자숙해! 그 목소리는 충고도 위로도 아니었습니다. 버려진 개에게 던져지는 발길질처럼 차갑고 가차없는 징벌이었습니다. 재현의 몰락은 그렇게 시작됐습니다. 한때 회장의 아들이자 잘 나가는 낙하산 임원이었던 그가
이제는 방 안에 틀어박혀 술에 쩔은 채 스스로를 위로하는 초라한 그림자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알았습니다. 이건 단지 서막일 뿐이라는 것을. 두 번째 칼은 시어머니 고미를 정조준했습니다. 형욱씨 팀이 모아둔 CCTV 영상과 피해자 증언이 곡수의 기자 손에 동시에 전달됐습니다. 폭발은 순식간이었습니다. 온라인 기사 첫머리는 이렇게 도배되었습니다. 중견기업 회장 3호, 백화점 직원 폭언 폭행 의혹. 헤드라인 밑에는 충격적인 장면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백화점 매장에서 직원의 뺨을 사정없이 후려치며 네가 감히 나한테 말대꾸를 해? 어디서 감히? 라며 고함을 지르는 그녀의 모습. 다른 화면에는 수천만 원짜리 명품 가방을 집어던지며 내 눈높이에 맞는 걸 가져오라니까. 고래고래 악을 쓰는 장면이 그대로 실려 있었습니다. 다음 날 불길은 걷잡을 수 없이 번졌습니다. 수많은 피해자들이 카메라 앞에서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론은 냉혹했습니다. 갑질 아웃이라는 해시태그가 번개처럼 퍼졌습니다. 온라인 댓글은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시대가 어느 땐데 진상질이냐? 돈 있다고 사람 위에 군림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저런 인간이 엄마라니. 자식들도 뻔하겠지. 사람들 사이에서 사부인의 사진이 빠르게 퍼져나가자 그녀의 사회적 얼굴은 단숨에 갈기갈기 찢겨나갔습니다. 늘 고개를 빳빳이 들고 다니던 여인은 하루아침에 고개를 숙인 채 모자와 선글라스를 눌러 쓰지 않고서는 밖에 한 발자국도 내딛지 못하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얼굴을 꽁꽁 가린 채 주변의 시선을 두려워하며 눈치를 살피는 그 추락한 모습이 곳곳에서 카메라에 포착되어 더 큰 조롱거리로 소비되고 있었습니다. 언론은 그녀를 더 이상 중견기업 사모님이라 부르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단 한 단어로 불렸습니다. 진상. 그 이름 하나로 그녀의 사회적 지위와 위선적인 가면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마지막 칼은 사돈어른의 심장에 깊숙이 꽂혔습니다. 전직 비서가 건넨 녹음 파일은 그 자체로 폭탄이었습니다. 저는 주저하지 않고 전 국민이 지켜보는 시사 프로그램에 제보했습니다. 제작진은 움직였고 PD는 직접 피해자들을 찾아가 녹취록 일부를 들려주며 설득했습니다. 처음엔 눈을 피하며 떨던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카메라 앞에 섰습니다. 그들은 떨리는 목소리로 진실을 쏟아냈습니다. 토요일 밤 방송이 전파를 탔습니다. 화면에는 굵은 자막이 떠올랐습니다. 유력 중견기업 회장의 상습 성추행 의혹 충격 녹취 공개. 재생 버튼이 눌리는 순간 전국 가정의 거실에 시아버지의 저급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몇 초의 녹취만으로도 수십 년 쌓아 올린 그의 권위는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시청률은 치솟았고 그 수치만큼이나 전국의 분노도 들끓었습니다. 방송 직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는 그의 이름으로 뒤덮였습니다. 월요일 아침 회사 정문 앞은 아수라장이었습니다. 직원과 시민들이 함께 손에 든 피켓엔 굵은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성추행 아웃, 권력 갑질 아웃. 거래처들이 계약을 철회했고 주가는 폭락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흐르고 상습적이고 위력에 기대어 자행된 성추행, 그리고 다수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과 명백한 증거가 쌓인 끝에 그는 법원 영장실질심사에 섰습니다. 그 순간 그는 더 이상 회장님이라 불릴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구겨지고 번들거린 양복 차림, 핏기 없이 허옇게 질린 얼굴, 그리고 양손을 올가맨 차가운 쇠수갑. 찰칵하고 채워지는 쇠수갑 소리는 유난히 크게 울려 퍼지며 법정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 소리는 단순히 한 인간의 몰락을 알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권력이라는 가면 뒤에
숨어 수십 년간 온가작행을 자행해온 집안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서막을 알리는 냉혹한 종소리였습니다. 결국 사돈어른은 피해자들의 증언과 물증 앞에서 반박 한마디 못하고 법정 구속되었습니다. 비틀거리며 끌려나가는 그의 모습은 그가 평생 쌓아올린 부하지위가 한순간에 먼지처럼 흩어졌음을 보여주는 초라한 풍경이었습니다. 그의 몰락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이었고, 저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내가 품었던 마지막 칼을 가장 깊고 완벽하게 꽂아 넣었다는 것을. 그 사이 은주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유명한 로펌 변호사를 만났습니다. 변호사가 짜맞춘 전략은 정밀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책임, 양육권, 위자료와 재산 분할, 그리고 은닉재산 추적까지. 대형 로펌의 재무분석팀은 계좌를 해부하듯 파고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숨겨둔 개인 명품 창고, 시아버지 명의로 돌려놓은 차명 계좌, 재현이 몰래 빼돌린 주식 계좌의 회전까지 돈의 흐름이 하나씩 도표로 드러났습니다. 특별하다 자부하던 사람들의 허술한 민낯은 종이장처럼 쉽게 찢어졌습니다. 법정은 냉랭했습니다. 은주는 증인석에 앉아 떨리는 목소리로 그동안의 모욕과 불륜의 증거를 쏟아냈습니다. 시어머니가 천박하다는 말을 어떻게 일상처럼 내뱉었는지, 시아버지가 어떻게 눈빛 하나로 사람을 눌러왔는지, 재현이 밤마다 출장이라는 거짓말을 하고 모텔을 드나들었는지. 증거사진과 녹취가 화면에 뜨자 방청석은 숨죽였습니다. 은주의 변호사는 단호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내내 심각한 정서적 사회적 모욕을 당했습니다. 또한 상대방은 반복적이고 노골적인 부정행위를 저질렀습니다. 양육 환경 또한 상대방 측은 심각하게 불안정합니다. 판사의 손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망이가 울리며 판결문이 낭독됐습니다.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 지급과 은닉재산 압류, 숨겨둔 비자금은 단 하나도 빠짐없이 법의 그물에 걸려들었습니다. 명품 창고는 압류 명단에 올랐고, 차명 계좌는 법원 명령으로 동결됐으며 재현의 주식 계좌까지 법정 관리로 넘어갔습니다. 태풍과 파도가 동시에 덮쳐온 듯 그들의 가문은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사부인은 한때 거들먹거리며 세상을 호령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커튼을 꼭 닫은 집 안에서 신경쇠약에 걸린 듯 날마다 울부짖는 페인으로 전락했습니다. 사돈어른은 구치소 철문 안에서 변호사에게 나가게 해달라며 애걸하는 신세가 되었고, 재현은 직장과 명예를 모두 잃은 채 집에 틀어박혀 술에 의지하며 알코올 중독자의 길로 빠져들었습니다. 화려했던 그들은 불과 몇 달 만에 무너져 내린 폐허가 되었습니다. 재판을 마치고 법원 계단을 내려올 때 은주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우리의 눈가에는 눈물이 번져 있었습니다. 햇빛은 잔혹할 만큼 날카롭게 내리꽂혔습니다. 그러나 그 빛 속에서 저는 처음으로 숨을 제대로 내쉴 수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으며 깨달았습니다. 복수는 분노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무너진 삶을 제자리로 되돌리는 순간에 완성된다는 것을. 모든 것이 끝난 뒤에도 삶은 계속되었습니다. 은주는 이혼 절차를 마무리했고, 은주와 민서는 제 곁으로 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은주는 다시 파트타임 일을 시작하며 사회생활에 발을 내디뎠고, 저는 오랜 정막이 사라진 집에서 은주와 민서를 위해 집안일을 도맡으며 하루하루를 채워갔습니다. 처음 2달 동안 민서는 자주 밤에 깼습니다. 꿈속에서 누군가 고함치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주와 저는 매일 밤 아이를 사이에 두고 누워 작은 목소리로 책을 읽어주었습니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야. 그러나 우리는 항상 널 사랑해. 일관된 문장이 아이의 긴장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우리는 아동 상담센터를 찾아갔고, 상담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규칙과 애정이 함께 필요합니다. 그날 이후 민서는 서서히 달라졌습니다. 포크를 두 손으로 공손히 잡았고 식당 직원에게 감사합니다를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계단에서 어른을 보면 먼저 비켜섰고 민서의 눈빛은 점점 맑아졌습니다. 한편 재현은 눈에 띄게 빠른 속도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 누구도 더 이상 그를 감싸지 않았고 회사는 전문 경영인 체제로 넘어갔습니다. 그의 이름은 조직도에서 흔적조차 없이 지워졌습니다. 남은 건 술뿐이었습니다. 낮과 밤을 가리지 않고 술잔에 매달리던 그는 결국 병원에 입원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한때 회장 아들이라 불리던 사내는 이제 의사 기록지 위에 알코올 중독 환자로 적힐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빠르게 흐르고 초겨울 바람이 매섭게 불던 날, 저는 김장 재료를 사러 시장으로 가는 버스에 올랐습니다. 창밖에 스치는 풍경 속 허름한 포장마차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곳엔 웅크린 여자가 있었습니다. 낡은 모자를 푹 눌러 쓴 채 떨리는 손으로 종이컵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따뜻한 어묵 국물을 홀짝이며 추위에 잔뜩 움츠린 어깨, 한눈에 알아봤습니다. 사부인이었습니다. 한때 백화점 VIP실을 휘젓고 다니며 세상이 자기 발 아래 있다고 믿었던 여인. 어디서든 고개를 빳빳이 지켜들고 사람들을 내려다보던 그 기세등등한 얼굴은 더 이상 없었습니다. 남은 건 화장기조차 지워진 초라한 얼굴과 축 늘어진 어깨, 그리고 사람들 눈을 피하듯 움츠린 뒷모습뿐이었습니다. 저는 순간적으로 눈을 피하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상하게도 심장은 요동치지 않았습니다. 동정도, 증오도, 심지어 기쁨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아무 감정도, 마치 제 인생에서 오래전에 삭제된 엑스트라가 엉겁결에 스쳐 지나간 것뿐이었습니다. 버스가 덜컹이며 다시 움직였습니다. 창밖에서 그녀의 모습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그 순간 저는 새삼 깨달았습니다. 복수란 결국 상대를 파괴하는 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내 기억에서조차 아무 의미 없는 존재가 될 때 완성된다는 것을. 집에 돌아오니 민서가 달려와 제 품에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늘 학교에서 그림 칭찬받았어. 아이의 눈동자는 별처럼 반짝였고 두 뺨은 찬바람을 맞아 붉게 상기돼 있었습니다. 그 뒤에서 은주가 고단한 하루를 보냈음에도 웃음을 띤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부엌에서는 갓 끓여낸 김칫국의 깊은 냄새가 올라왔고 거실 바닥은 따스한 햇빛에 은은히 물들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말하지 못할 만큼의 행복감을 느꼈습니다. 제가 끝내 지키고자 했던 건 바로 이런 풍경이었습니다. 그 누구도 함부로 짓밟을 수 없는 평범하지만 가장 소중한 우리의 일상. 주방 창밖으로 펼쳐진 겨울 하늘은 유난히 높고 맑아 오랫동안 눌려있던 제 마음까지 씻어내는 듯했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걸어둔 마른 걸레를 한 번 더 꼭 짜며 생각했습니다. 청소일로 버틴 지난 세월 동안 제가 닦아온 건 바닥만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에게 무시당하지 않으려 다잡은 제 이름과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준 딸의 앞길, 그리고 결국은 우리 가족의 존엄이었습니다. 머리채가 잡힌 그날, 호텔 샹들리에 아래에서 부서졌던 체면은 오히려 더 단단하고 강한 자존심으로 제 안에 새겨졌습니다. 민서가 포크를 들고 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할머니, 이렇게 잡는 게 맞지? 저는 아이를 바라보다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바로 그거야. 민서는 환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더 이상 두려움도 불안도 없었습니다. 우리가 되찾은 건 단순한 평화가 아니라 너무나 당연해야 했던 상식이었습니다. 저는 은주의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고생 많았다. 은주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에는 울지 않았습니다. 딸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며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햇빛 속에서 우리의 그림자는 길게 이어졌습니다. 그림자는 언제나 따라붙었지만 중요한 건 이제 그 그림자가 나란히 함께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오래전에 떠난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 됐어. 내가 끝내 해냈어. 우리 은주와 민서를 지켜냈어. 그 순간 따뜻한 바람이 커튼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마치 남편의 대답처럼 말이죠. 살다 보니 이 나이가 되어서 깨닫는 것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자신의 존엄이 무너지는 순간에도 그저 참아야 한다고 스스로를 가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존엄은 스스로 지켜내야 할 마지막 보루입니다. 나이가 많다고, 세월을 오래 살았다고 더 이상 목소리를 내지 말라는 법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럴수록 단단히 말해야 합니다. 나는 살아있다라는 것을요. 혹시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 중에 억울함 속에서 침묵하고 있다면 기억하세요. 참는 것이 미덕일 때도 있지만 존엄을 지키는 건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나와 내 가족의 삶을 되찾는 순간 그것이야말로 진짜 살아있다는 증거가 될 테니까요. 이제 과거에 붙잡히기보단 앞으로의 미래를 보며 살아갈 저와 은주의 남은 인생을 응원하신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오늘 하루도 행운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